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평범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람 나이가 40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여서 마흔을 불혹이라고 칭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정말 그러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데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듯 싶습니다. 나이가 부록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유혹에 안 빠지는 사람이 된 건 아니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더오게 하도록 만들어준 어떤 존재가 제 인생에는 있었어요.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머문 건지 심히 의심스러웠던 존재의 이야기를 톡톡 사연에서 꺼내볼까 합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기는 하지만 아주 어렸을 적에 충청도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갔어요. 너무 어릴 적이라서 사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던 옛날의 기억은 남아있지가 않네요. 저는 조금 드물게도 외동입니다. 또한 늦둥이이기도 하죠. 제 부모님께서는 남들보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서로 인연을 맺으셨고 결혼 이후에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종국에는 포기를 하셨었대요. 완전히 다 놓아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뱃속에 저라는 생명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하게 예쁨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한 교육을 받기도 했어요. 하나뿐인 자식이 엇나가면 안 된다고 부모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충청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제 조부모님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사를 그쪽으로 한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곳에서 저는 자랐고 제 중학교 때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 두 분이 차례로 2년 간격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사춘기 중학생 남자아이 눈에서 눈물이 그 정도로 펑펑 흘러나왔으니 말 다 한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슬픔에 비할 바는 못 된다고 느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조금은 신기했고 낯설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이잖아.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직접 실감하게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게도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사고였어요. 저 부모님이 두 분이 돌아가실 때와는 차원이 다른 슬픔이 저를 덮쳤습니다. 미친 듯이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어머니뿐이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해졌어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저는 이제 세상에 진짜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아직 20살이었고 두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혼자 서울 도시에 나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도 문득문득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꾸만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굴수록 어머니께서는 도리어 초연하게 구셨어요. 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란다. 난 어디로 가지 않아. 늘 그 자리에 찾아와서 물결치는 파도처럼 언제나 너를 향해서만 있을 거야. 문서가,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걱정 접어두고 네 인생을 향해서 멋지게 비상하면 돼. 저희 어머니 정말 멋지신 분 같지 않나요?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해서 모두와 해안을 가지고 계시며 의연하신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그때 이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 어머니께서는 거처를 조금 더 시골 깊숙한 곳으로 옮겨가셨어요. 전부터 근방의 섬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그 바람을 이루신 것이었죠.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신 만큼 어머니의 연세를 생각하자면 원하시는 대로 하게 두는 편이 가장 좋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지 어머니의 바람을 들어드리려면
제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최고였죠. 그런 생각으로 죽도록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더니 제가 원하던 수준의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0월 출신이 거기까지 출세를 한 것이었죠.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또 모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홍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주변에서 운 좋은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결혼을 했답니다. 아내는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직장도 아르바이트 수준이었는데요. 얼굴이 예쁜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언니인 제 처형이 엄청나게 잘 되는 당시에 하도 유명해서 연예인들도 심심치 않게 방문하던 카페의 사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박이었던 것이죠. 처형의 남편인 제 형님께서도 꽤 괜찮은 직장에 재직 중이셨고요.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은 오랜 별거 중이셨는데 사실상 이혼이나 다름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 공공연히 만나는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 같았어요. 대신에 그 대가로 장인어른께서는 별거 생활을 시작할 때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장모님께 넘겨주셨고요. 그걸로 장모님은 계속 생활을 해오실 수 있었던 건데 처형의 카페가 대박을 치는 바람에 아주 수준이 여유롭게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에 겨운 결혼을 한 놈이 됐습니다. 아내는 변덕이 심하고 기본적으로 성질이 좀 드센 편이었어요. 저는 웬만하면 수더분하게 맞춰주는 성격이었기에 궁합은 그럭저럭 잘 맞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저거 장아찌야? 혹시 어머님이 만들어주셨던 저번에 그거야? 맞아. 나는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계속 조금씩 먹고 있었어. 아, 그렇구나. 난 또 뭐라고. 갖다 버려도 되는 건 줄 알고 잠깐 좋아할 뻔했네. 당신은 은근히 우리 어머니가 해준 반찬 안 좋아하더라. 근데 잘 먹을 때는 또 잘 먹잖아. 솔직히 맛은 있어. 근데 보통 시골분이 아니신데다가 나이도 많으시잖아. 그게 왠지 좀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서 괜히 싫어. 그래서 그래. 그런데 아내는 가끔씩 말을 할 때 뇌를 안 거치고 말을 뱉는 경향이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충동적으로 그냥 막 뱉어버리는 듯 싶었습니다. 처형의 카페야말로 손님들이 안 보는 구역에서 위생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가서 먹는 거냐고 제가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제가 참는 것으로 평화롭게 유지되는 결혼 생활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걸핏하면 마음속으로 내가 참자, 내가 또 참지 뭐라는 소리를 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제가 참지 않았다면 아내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툴 건수가 넘쳐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 지내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죠. 그걸 시간이 가면서 왠지 아내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성질을 더럽게 내세우다가도 어떨 때는 한없이 부드럽게 저에게 양보를 하듯 말을 하면서 잘 해주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도 저를 위해 뭔가 희생을 하며 배려를 한다는 식으로 굴었어요. 그게 빤히 보여서 어이없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게 부부 생활의 미덕이겠거니 싶었네요.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부부 생활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고야 말았던 겁니다. 미천이 확 드러나고야 말았던 그날의 사건이 대단한 파국을 몰고 왔죠. 그날은 제 회사 동료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그런데 위치가 3시간 거리의 지방이었거든요. 회사 사람들끼리 면 모여서 함께 결혼식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아내는 두고 저 혼자 갔었죠. 주말인데 당신은 혹시 따로 일정이 있어? 아니, 나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쉴까 싶어서. 아무래도 감기 오려나 봐. 그래, 감기 올 것 같으면 미리 병원 갔다 오는 건 어때? 약이라도 처방 받아서 먹어봐.
아우, 됐어. 주말이라서 오전부터 병원을 시끄럽게 오는 애기들 바글바글 거릴 거 생각하며 머리 더 아파. 1시간 기다리고 1분 상담받고 나오느니 안 가는 게 나아. 당신은 내가 혹시라도 당신한테 감기 옮길까봐 그러는 거지? 아니라고는 못하겠다. 당신이 워낙 전적이 여러 번이잖아. 내가 꼭 그렇게 미리 말을 하는데도 감기에 걸려서 나한테 옮기고 나서 안 갔더라? 나 계속 회사를 바쁠 예정이야. 감기 걸리면 끝장이라고. 이번에도 나한테 옮길 작정이면 정중하게 사용할게. 당신 오늘따라 되게 얌체 같다. 얄미워. 나는 아프면 이번에는 우리 엄마한테 나 간호해달라고 할 거야. 당신한테 안 징징거릴 거니까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돼. 언니는 카페 일선 도와줘. 조카들 돌봐줘. 아주 우리 엄마 그쪽에만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으시니까. 나도 오래간만에 우리 엄마의 관심을 온전히 받으면 좋지? 나도 우리 엄마 딸인데 하여간 언니한테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 아내의 주절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혼식장에 참석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 당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한 채였어요. 저는 주말이라고 게으름도 피우지 못한 채 이른 아침부터 눈을 떴고요. 회사 사람들과 한 군데서 모인 뒤 차 한 대에 함께 타서 지방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원체 회사에서 바쁜 이모저모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그런 대화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볼 새도 딱히 없었어요. 결혼식장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되어서야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발신인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가 왜 전화를 하셨지? 평소에 전화를 주시는 시간대가 아닌데. 주말에 자식 부부가 뭐하고 노는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해보셨나 보죠. 일단 서둘러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저희 주차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지금 살짝 늦었어요. 제 혼잣말을 들은 동료가 옆에서 외쳤고 저는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일단은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결혼식장 안으로 향하는 것에 집중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됐죠. 결혼식의 주인공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자리를 찾아 앉고 나서야 얼른 어머니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회사 사람이 결혼식에 와 있다고 알려드린 지 식사를 하셨냐고 여쭤놨죠.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보느라 잊고 있다가 잠시 후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짧게 우리 아들 이런 식으로 답장을 꼭 보내시는 분인데 왠지 평소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을 함께 가보자는 의견들이 들려왔어요. 어차피 차 한 대를 같이 타고 왔던지라 제가 거절할 방도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회사 일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까라면 까야 하는 법이었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자꾸만 저는 속에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데 묘하게 제 신경을 뭔가가 건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살짝 옆으로 빠져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뭘 하시느라 휴대폰을 확인 안 하고 계신 건지 직접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이 들려온 순간 왠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는데 내가 못 받았어. 지금 전화해보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다고 하네. 혹시 어머니가 당신한테도 연락을 하셨을까? 몇 분이 지나자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아니 연락 없으셨는데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었죠. 어쩌다 보니 휴대폰이 꺼져버렸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의 성능이 안 좋아진 걸 수도 있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 표정이 어둡자 회사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괜히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그랬죠. 멀리 시골 사시고 나이 많으시고 혼자 사시고
일하면 괜히 아무 일 없어도 문득문득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 다들 똑같아. 근데 대부분은 별일 없는 경우니까. 휴대폰 하나가 드물게 꺼져 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따 어련히 연락을 먼저 주시겠지. 그렇겠지? 제가 늦둥이라서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쉽게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 중인데도 어머니 생각만 하면 아직 애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허전하고 슬퍼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머쓱하게 답을 하면서 속내를 밝히자 다들 저를 향해 고개와는 다르게 효자 났다고 하면서 반쯤은 놀려댔어요.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저는 걱정이 갑자기 찾아들었던 것처럼 갑자기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불효인 줄도 모르고 잘도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실컷 보내버렸죠. 서울에 도착한 뒤 대략 30분 정도면 집에 도착할 것 같다고 아내에게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 동료들과 헤어진 뒤 제 차에 올라타던 바로 그때였어요.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아준 제가 온몸에 소름이 훅 끼치고 말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뭐라고 파출소요? 어디 파출소인데요? 저한테 전화를 주셨죠? 네, 어머니요. 제 어머니요. 지금 거기에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전화는 파출소에서 걸려온 것이었는데 들어보니까 그 위치가 저희 부부의 집에서 7km가량 떨어진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파출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우선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제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예요. 저 왔어요. 문서가 우리 아들이 왔니? 내가 미안하다. 내가 머리가 옳게 안 돌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갑자기 날도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돼서 이리저리 헤매버렸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문석이 나 때문에 고생스러워서 어떡하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길을 잃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딴 데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파출소로 오셔서 다행이네요. 이제 겨울이 다 돼서 해 떨어지면 추운데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그나마 파출소 안을 지키며 앉아 계셨던 어떤 분이 헛기침을 크게 하셨습니다. 제 시선을 끌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쪽을 쳐다봤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순자를 돌다가 제 어머니를 길에서 발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딱 봐도 오갈 데 없이 계시는 것 같아서 날도 추운데 어르신이 왜 저러시나 짐을 드신 거 보니까 어디 시골에서 올라오신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제가 이쪽으로 모시고 들어온 거죠. 저희 어머니가 직접 파출소로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신 거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화를 면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멀리 사시는 분이라 오늘 먼 길을 오신 건데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놀란 저는 얼른 그쪽에 대고 인사를 올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문이 하나씩 둘씩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면목 없으시다는 듯 고개를 떨구시며 여은신 한숨을 내쉬고 계셨어요. 품에 보따리를 꼭 들고 계셨는데 안에 살펴보지 않아도 자식 부부 주려고 먹을 것을 바리바리 챙겨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해도 일찍 빠지는데 연락도 없이 오늘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오늘 오려고 며칠 전부터 난 정해놨는데 너희들한테 연락하는 걸 계속 깜빡했지 뭐냐. 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연락했다고 착각을 했단다. 내가 늙으니까 이런 식으로 노망이 나나 봐. 이래서 늙으면 적당히 그만 살아야 되는데
괜히 우리 문석이한테 걱정이나 끼치고 나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나이 들면 깜빡깜빡 하실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오시는 것 때문에 오전에 저한테 전화 주셨던 거예요? 제가 지방에 결혼식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 후에 전화를 드리니까 계속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게 내가 보니까 전화기에 배터리가 다 됐더라고. 나는 이걸 또 집에서 배터리를 다 채워가지고 나왔다고 착각을 했다. 그러니 미칠 노릇이지. 이 노망난 걸 어떡하면 좋으냐. 어머니께서는 자책의 한숨을 내쉬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몸이 잘게 떨리는 모양이 보였어요. 파출소 내부는 따뜻한 편이었지만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얼른 제가 외투를 벗어서 어깨에 둘러드렸습니다. 품에 안고 계시는 보따리를 제가 챙기려고 했는데 한사코 당신께서 들겠다고 하셔서 가슴이 뭉클해졌죠. 어머니, 그래서 저희 집에도 아직 못 가시고 길에만 계시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럼 길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신 것 같은데 얼른 저랑 같이 저희 집에 가요. 가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드릴게요. 과일도 있으니까요. 그거 드시고 기운 좀 나실 거예요. 얼른 가요, 어머니. 문석아, 우리 아들, 너는 이 늙은 애미가 미리 연락하지 않고 불쑥 이렇게 찾아와서 파출소에서 연락 오게 만들었는데 괜찮어? 내가 걸리적거리고 좀 믿고 그러지.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오시는 길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게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저랑 얼른 저희 집에나 가십시다. 얼른요. 저는 어머니께서 왜 유달리 감정적으로 구시나 싶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신 것으로 생각을 하며 어머니를 얼른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나는 안 가련다. 나 거기로는 안 갈란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려고 서울까지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안 간다고 하세요? 혹시 왜 그러시는 건지 제가 여쭤봐도 돼요? 집에는 어머니 있잖아. 네? 아마 그렇겠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따라 정신이 없어서 지금 한참 연락은 못 해봤는데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돈도 계시잖아. 사돈이라뇨? 누구요? 혹시 저희 장모님인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장모님께서 와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왜 모르겠냐. 너희 집으로 가봤다가 들어갈 방도가 없어서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바깥으로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한참 서성이다가 그냥 발길을 돌렸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 집에 누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나이 지긋하게 드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감각을 느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다녀오셨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셨답니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거리시다가 결국은 포기하시고 돌아서셨고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가 파출소까지 오신 것이랍니다. 가을이 저물어 이 추운 날씨에 말이에요. 당장이라도 분노의 손이 떨릴 것 같아서 저는 애써 그것을 감추고 평정을 가져가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어떤 일을 겪으셨던 건지 저한테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내가 말해봤자 뭘 하겠냐. 우리 아들 기분만 상하지. 괜히 며느리하고 싸우게나 만들지. 그냥 내 늙은 주둥아리만 꼭 다듬으면 되는 일인데
아유, 내가 또 주책을 부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다 늘어놓은 셈이 됐네. 아유, 내 탓이야. 전부 내가 잘못한 거다. 아, 제발로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차분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 저는 꼭 들어야겠습니다. 저 제 아내의 남편이고 제 장모님의 사위이기 전에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고요.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해주셔야 돼요. 저는 입술에 힘을 주고 계신 어머니께 간청을 드렸어요. 간절하게 2번 더 채근을 들이자 어머니 입술이 어렵사리 열렸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 모든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으로 떠난 이후 아내는 처형의 가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장모님과 만났고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는 아내의 말에 장모님께서는 함께 집으로 가서 죽을 끓여주겠다고 하셨답니다. 제가 결혼식 참석으로 지방을 다녀온다고 이미 들으신 뒤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장모님과 아내가 저희 집으로 왔고 2사람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현관 벨이 울렸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도착을 하신 것이었죠. 어머니께서는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늘 품에 지니고 다니시는 수첩에 저희 집 주소 같은 걸 다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택시기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찾아 집으로 오셨던 거예요. 아침이 뭔가요? 새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른 시간부터 그 먼 곳에서 출발을 해서 오신 어머니께서는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해서 몸을 녹이실 생각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나, 아유, 그러게, 내가 무슨 일일까? 갑자기 너희가 보고 싶었나 보다.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그러고 싶어서 내가 연락도 미리 없이 와버렸구나. 미안하다.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연락을 저희에게 미리 주셨다고 착각을 하신 게 민망하셔서 그냥 그런 식으로 둘러대셨다고 해요. 곧 현관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며 품 안에 든 보따리를 고쳐 잡으신 어머니의 귀에 들려온 소리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 어머님, 시기도 참 안 좋게 잡으셨네요. 제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마, 너 어디 아프니? 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무래도 감기인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옮기기 싫으니까 이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고 나중에, 네? 다음에 오세요. 내가 지금 그 먼 길을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문도 안 열어주고 날 이렇게 문전박대하겠다는 거야? 우리 아들 문석이는 지금 어디에 있니? 같이 안 있어? 저기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지방에 갔어요. 어머님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저 진짜로 피곤하다니까요. 그냥 가세요. 뵙기 힘드네요. 잠깐만. 어머마. 당황하신 어머니께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 방법 같은 것도 알지 못하셔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는데 혹시나 수첩에 저희 집 현관문을 여는 방법이라도 적어 놓으셨을까 해서 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수첩을 들여다보셨다네요. 코를 훌쩍이며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현관문 안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간 거야? 갔겠지? 아니야, 엄마. 아직 안 갔어. 앞에 그대로 계신 것 같아. 아우, 진짜 노인네 눈치 없이 뭐 하는 짓이야? 아유, 그러게. 귀여운 우리 딸이 오늘같이 컨디션 안 좋은 날에 왜 귀찮은 짓거리를 벌이실까? 아우. 며느리를 괴롭히러 온 시험은 심부셨다면 진짜 못된 거고.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나 괴롭히고 싶으시니까 일부러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나신 거겠지. 너무 싫어. 나 이러다가 시골 노인네 혐오증이라도 걸릴 것 같아.
아내가 장모님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어머니의 귀에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 대화 소리를 듣고 나자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현관 문턱을 넘고 싶어서 간절하게 수첩을 뒤지고 있는 당신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조용히 수첩을 닫아 다시 품에 집어넣으신 어머니께서는 혹시라도 제가 금방 돌아올까봐 그 가능성에 기대어 제법 한참을 더 그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딱히 제대로 드신 것도 없어서 배는 주려왔고 현기증도 나고 있었지만 갑자기 제가 나타나기라도 할까봐 마음 놓고 눈도 못 붙이신 채로 현관문 앞에서 멀뚱멀뚱히 계셨다네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현관벨을 눌렀고 아내로 호출했지만 아예 작정을 해버린 아내는 이번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야 했대요. 장모님 또한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어머니께서는 아무 소득 없이 발길을 끝내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추워서 떨리기 시작하는 몸으로 무거운 보따리를 드신 채로 그냥 정처 없이 걸으셨대요. 터미널 앞이 아니다 보니까 택시도 안 잡혔다고 합니다. 택시가 보여서 손을 흔들어도 요즘 택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멈춰 서주지를 않아서 애만 끌었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죄다 휴대폰으로 미리 부르는 택시들이라 어머니의 손짓을 다 무시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 위태위태하게 길을 가시던 어머니를 순찰차가 드디어 발견했었기에 망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이런 수모를 겪게 해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예요, 어머니. 아니야, 너는 잘못 없어. 아무 잘못도 없어. 우리 아들, 우리 문석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전부 다 이 노망난 늙은 애미가 잘못한 거다. 있었던 일을 알게 된 저는 분노로 몸서리를 치며 사과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결단코 저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외치셔서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파출소에 계신 분들도 어느새 저희 모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고 다들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드셨죠. 무슨 그런 경우 없고 예의 없는 며느리와 사돈댁이 다 있냐고 하시면서 악마 같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제 어머니를 향해 보인 그런 행동은 악마나 할 법한 행동이었어요. 저는 분노를 삼키며 우선 어머니를 가깝고 좋은 호텔로 모셨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눈치를 보고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안 그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길 같아서 그렇게 했고 깔끔한 호텔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소녀처럼 기뻐하시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텔레비에서나 보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정말 멋있다. 아유, 안으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꾸며놨다니. 그런데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 거냐? 나는 이제 보니까 아무 데서나 자도 되는데, 문서가.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머리만 누이고 발만 뻗을 수 있으면 돼. 아니, 그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내 집으로 내려가면 된다. 교통편만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 주겠니? 어머니, 부디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편히 쉬세요. 저를 위하신다면 그래주세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못 산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비싼 곳에 숙박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곧 피로에 못 이기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침대 위에서 잠을 청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싸우신 보따리를 풀고 그 안에 있는 먹거리를 맛보았습니다. 배는 안 고팠지만 억지로라도 먹었어요. 왜 그렇게 눈시울이 시큰하던지요. 그리고 이를 갈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장모님께서는 안 계셨고
조용히 TV를 보던 아내가 저를 맞이해 주었죠. 뭐야? 이제 와? 아주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나 봐. 좋았나 보다? 아니,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 그런데 장모님은 안 계시네? 언제 가셨어?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신 지 벌써 2시간은 넘었지. 근데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던가? 우리 엄마가 여기 왔었다고?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아내는 제 쪽을 쳐다봤고 싸늘하게 식은 제 표정에 그제서야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TV를 껐습니다. 어머니가 오셨다면서. 근데 당신하고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니를 개무시했다는 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사실이야? 아우, 깜짝이야.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기껏 두통약 먹어서 좀 가라앉았는데. 다시 머리가 아프려고 하잖아. 왜? 어머님이 당신한테 다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진짜 어이없다. 너 당신 유리한 대로 말씀하셨겠지. 나만 나쁜 년 만드시고. 또라니. 대체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뭘 한 번이라도 잘못하신 적은 있기라도 했어?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아? 당신이 오늘도 잘못한 거 맞잖아. 우리 어머니가 오셨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문 안 열어드린 거 맞아 아니야? 그것만 정확하게 말해봐. 그래 맞아. 안 열어드렸어. 됐어? 이거 완전 나쁜 년이네. 나쁜 년 맞네. 근데 왜 나쁜 년 아닌 척하면서 얘기를 하냐? 생턴 모르는 노인이라도 안쓰러워서라도 문 열어줄 판인데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한테 문을 안 열어드릴 생각을 해?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은 노인 공경도 없어? 장모님은 또 뭔데? 당신이 정신 나간 짓거리를 벌이면 어른으로서 그걸 말려야지. 같이 그러시는 건 대체 뭐냐고. 그렇게 따지지 마. 나 머리 아프니까. 당신은 뭐 나한테 잘했어? 내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홀레던 지방에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버린 것만 신경 썼잖아. 나를 걱정하기보다는 나한테 감기 옮을까봐 그것부터 미리 걱정했잖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원래 사람은 아플 때 당하는 서러움이 가장 큰 법이야.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 당신 잘한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지금 그거 알려주는 거잖아. 설마 내가 당신을 서운하게 한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도 서운하게 굴었다는 뭐 그런 건 아니지? 아예 연관이 없다고는 하지 않을게. 아내의 시큰둥한 대답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날뛰는 분노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 제 아내를 향해서 그 순간 미칠 것 같은 분노가 피어올랐어요. 어떻게 그따위 이유 때문에 노인을 문전박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머나먼 길을 달려온 사람에게 그토록 냉정한 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가지 않았어요. 당신 지금 아무래도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다 됐으니까 다 필요 없고 사과해.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날이 밝는 대로 가서 얼굴 뵙고 사과드려. 지금 근처 호텔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뭐?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어머님이 호텔에 계신다고? 잘 됐네. 오신 김에 호텔 체험하시게 됐잖아. 섬시골 깡촌 사시는데 서울의 호텔을 이참에 체험해 보셨으니 매력뿐이네. 어머님은 오히려 좋아하고 계실지도 몰라. 너무 그렇게 당신 생각대로 날 몰아붙이지 말라고. 더 이상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라. 나 지금 너라는 여자한테 질리다 못해서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고 있을 정도니까. 앞으로 개소리 더 뱉을 거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서 뱉는 게 좋을 거야.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그게 나와 이혼하는 지름길이 될 테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랑이 실망으로 인해 식어버리는 것.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는 결심이
어느새 선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내는 성질을 꺾고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앙칼지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이혼하기 싫다고 내가 울면서 매달리기라도 할 줄 알았어? 나 솔직히 별로 이 결혼 생활 대단한 미련 따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몇 년 더 살 것 같지도 않은 늙은 모친 때문에 자기 와이프는 뒷전인 남자 나도 별로라고 생각 중이니까. 뭐라고? 몇 년 더 살 것 같지도 않은 늙은 모친? 당신 왜 이렇게 말을 막 해? 원래 걔는 아주 희미한 여자인 건 진작에 알아봤지만 이 정도로 엉망인 진창인 줄 몰랐다. 어차피 우리 이혼하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더 손해인 거 알지? 우리 언니 하나만으로도 당신 같은 거 이겨. 가치가 달라. 그래서 결국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다. 그렇게나 저급한 짓을 벌여놓고도 조금도 사과할 마음이 없으시다. 지금 그렇다는 거지. 나랑 끝까지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해볼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나는 내 잘못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사과할 마음은 별로 없어. 나는 오늘 너무나도 컨디션이 안 좋았고 아까 특히 기분이 나빴어. 내가 그럴 때 하필 찾아오신 어머님도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런 걸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네가 진정한 미친년이다. 그리고 너 같은 여자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몹쓸 경험을 안겨드린 나도 참 답이 없는 미친놈이란 생각이 든다. 이 미친 결혼 생활 조금 더 하고 싶지 않아졌어. 이혼하자. 당장 갈라서. 뭐? 지금 진심이야? 아, 진짜 웃긴다. 이런 일로 이혼 선언까지 하는 거 너무 황당해. 난 누구보다도 진심이니까 너도 부디 진심으로 나랑 이혼 좀 해줘라. 알았지? 그리고 끝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 안 하겠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부모가 당한 모욕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정신 박힌 자식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안 있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를 허세 부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디 자기와 진짜로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자는 식으로 이혼 도장을 먼저 찍어주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제 공간에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아내는 놀란 눈치를 보였었죠. 뭐야? 아, 이렇게까지 진심이었어? 저는 처음부터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그것조차도 저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었다는 증거 같아서 더욱 싫었습니다. 이혼 성립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을 때 장모님께서 난감한 듯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건서방, 아이 사람 속이 왜 이렇게 좁아? 아이 대뜸 이혼이라니. 장모님께서도 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저를 고작 속 좁은 걸로 몰아가시네요. 참 섭섭합니다. 저기 이 박건서방, 아이 그날은 내가 약간은 제정신이 아니었어. 얼떨결에 실수로 좀 저질렀을 뿐이니까 권서방이 너그럽게 좀 넘어가 주라. 응? 남자가 돼서 그냥 옹졸하게 굴고 그러면 못 써. 모전 여전인가 봅니다. 그 어미의 그 딸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진지하고 진심인 건지 그런 건 전혀 고려 안 하고 말을 뱉는 게 두 사람이 크게 닮았네요. 이젠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만 겪고 싶어요. 뭐라고? 거기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니지. 막말로. 서울이나 무슨 대도시에 사는 잘난 사돈도 아니고, 시골 섬마을에서 사는 가는 기 먹은 사돈인데, 그 정도로 대우 좀 해드린 게 뭐 어떻다고, 권서방이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예,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해달라고 장모님께 부탁드린 적도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장모님께서는 열이 잔뜩 받으셨는지 씩씩 떼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 같은, 이 정도로 자기 밥줄 잘 챙기면서 사는 집안하고 다시 연을 맺기가 쉬운 줄 알아? 절대 아니니까 권서방이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고는 제 입장에서 전혀 아쉽지 않은 이야기를 남기셨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처형께 연락이 왔어요. 귀찮아서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를 남기셨더라고요. 내용은 길었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이랬어요. 네가 감히 내 동생한테 먼저 이혼을 꺼내? 너 후회할 거야. 지금이라도 반성이 된다면 잘못했다고 빌든가.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쩜 이렇게 이 집안 사람들은 다 비슷할까 싶어서 헛웃음이 나왔고 덕분에 조금의 미련도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께는 사실 이혼하게 되었다고 바로 말씀은 못 드렸어요. 당신 스스로 자책하실까봐 알리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복수에 돌입을 했죠. 아내가 잘난 척을 할 수 있었던 것, 처가의 핵심, 그건 바로 처형의 사업전이었죠. 저는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그 카페가 위치한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헛소문은 절대 아니었고 진짜 있는 내용의 소문이었죠. 처가 식구들이 얼마나 몰상식하고 폐륜적인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소문, 동네 커뮤니티를 통해 퍼뜨리는 소문 등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생신고, 탈세신고를 넣었죠. 처형이 주먹구구식으로 위생을 관리하면서도 장사 잘 된다고 뻐개고 있는 것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까요. 혈세 문제도 당연히 뻔할 뻔짜였고요. 공무원이 출동하자 처형이 별 도리 없이 주저앉았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의 조카들, 그러니까 처형의 자식들 앞으로 익명의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그 아들의 모친인 처형을 비롯해서 장모님과 아내까지 얼마나 악랄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적혀 있었죠. 제가 아내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처형의 옛날 추악한 과거 일화까지 집어넣었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당신이지? 이거 전부 다 당신이 벌이고 있는 짓들이지? 때마침 나 말고도 네 집안에 앙심을 품고 있는 누군가가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우리 이제 남남인 거 알지? 연락이 전혀 달갑지 않으니까 삼가해줬으면 좋겠네. 열받아. 아우, 약올라 미치겠네, 진짜. 지금 우리 엄마 쓰러지셨단 말이야. 우리 언니는 가게 문 닫고 강제로 쉬는 중이고. 이거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자업자 등이 오간다. 힘을 내든지 말든지. 아내가 울분에 차서 연락을 했지만 저는 태연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전문 인력들이 흔적이 남지 않도록 훌륭하게 움직여 주었고 있었으니 제가 자백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죠. 그리고 처형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마저 처가의 만행을 정리한 내용을 남몰래 뿌렸어요. 그 학교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 선생님들까지 다 보게 됐고 학부모님들의 귀에 금세 들어가게 되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안 좋게 퍼져만 갔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당하신 모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듯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랬을 겁니다. 다른 건 어찌 되었든 자식에게 끼치는 피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처형은 난리가 났고 장사고 뭐고 간에 다 때려치우고 자식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게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도 심하게 벌인 모양이었고요. 저는 아내의 모든 지인들에게 저희 부부가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됐는지 내용을 적어서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효과는 천천히 퍼져갔죠. 이건 사회적으로 완전히 나를 매장하는 거잖아. 우리 가족들 완전히 피말려서 죽게 만들려는 거잖아.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데도 당신 짓이 아니라고 잡았대? 난 대답해줄 말이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고, 우리 엄마도 잘못했어. 어? 그래, 내가 다 인정할게. 그때 내가 너무 개념이 없었고,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 죽을 죄를 졌어. 다 인정하고 반성하니까, 제발 좀 그만해.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고. 정신이 나가버린 것처럼 넋이 나가 짓거리던 아내는 오열에 이르렀어요. 장모님께서는 진작에 알아놓으신 지 꽤 된 참이었죠. 멀쩡히 잘 굴러가던 일상이 처참하게 박살이 나버렸으니 도저히 생활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오열 섞인 사과를 듣고 모른 척 끊어버렸지만 이쯤 하면 일단은 됐다 싶어서 아내의 번호를 그제서야 차단했어요. 얼마나 진심이 섞여 있든지 간에 사과를 듣고 싶어서 번호를 그때까지 차단하지 않은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도 이때 이혼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신 듯 깊은 한숨만 내쉬셨는데 후련하다 못해 상쾌한 저의 얼굴을 확인하신 다음부터는 별 말씀도 없으시고 한숨도 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 당신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서 그게 무엇보다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도시로 와서 사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려왔으나 역시나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셨어요. 고즈넉하고 조용한 시골 생활이 훨씬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은 외롭더라도 그곳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아유, 내가 괜히 오래 살아서 별꼴을 다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구나. 그러면서 덧붙이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되도록이면 어머니의 살아생전에 제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단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이혼하고 꼬박 2년이 흘렀을 때 좋은 인연을 새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조심스러운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다가 따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답니다. 어머니께도 잘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어른께 잘하는 사람이죠. 비록 저보다 3살 아래이지만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무척 많아서 늘 존중으로 제가 대하고 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는 전에 없이 흐뭇한 미소를 머금게 되셨죠. 결국은 이렇게 되려고 그 길을 돌아왔었나 싶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이고 진짜 요 근래에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쉬워지는 게 있는데 왜 거기서 인간관계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어째 갈수록 더 어렵고 복잡하게 엮이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성 친구와의 연락은 일체 다 끊었지만 그전에도 친했었던 동성 친구와는 종종 흐름을 이어오잖아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어서 꾸준히 연락을 했는데 그게 독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었답니다. 친구 중에 예지라는 애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고 대학은 각기 따로 갔다가 저와 20대 내내 함께했던 애거든요. 물론 얘뿐이 아니고 그렇게 친한 애들이 3-4명 있는데 각각 다 결혼해서 사느라 바빠요. 얘만 결혼 안 하고 일명 노처녀인데요. 맹세코 저는 제 입으로 얘를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꼭 뒤에서 그런 소리 들을 짓을 하더라고요. 지가 결혼을 못한 거면서 결혼한 우리들을 맨날 열받게 하는 거예요. 뭐야, 아우 이번에 수진이 결혼하는 거야? 누구랑 결혼하는 건데? 그 전에 만났던 3살 어린 요리사? 아니면 그 작년에 얘기하던 그 2살 많은 그 기억 가장? 아, 그 남자 게임에 미쳐서 수진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아니, 걔는 그 꼴 당하고도 또 만난대? 아, 그 남자 아니면 그 어리다는 연하남은 딴 여자한테 연락하다 걸렸다며. 하여간 남자 복도 지질이 없는 것들이 뭐하러 결혼을 하냐. 당시에 수진이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들끼리 근황을 전한 것뿐인데 굳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있죠. 저도 뭐라고 하려던 차에 같이 있던 친구가 한마디를 좀 세게 했어요.
야, 김혜지, 뭐 말을 그렇게 해. 아이, 수진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싶어서 겪었어? 아, 이번에 결혼한 남자는 고모가 소개시켜줘서 선본 사람이래. 그리고 수진이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다 같이 위로도 해줬으면서 아, 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냐? 너는 뭐 하는 일이 다 잘 풀려? 원래 이 둘은 좀 날이 서 있고 성격도 강한 편이라서 둘만 있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바로 서로 물어뜯고 싸울 판인데 그 사이에 저랑 수진이가 껴줘야 그나마 넷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게 되었죠. 그러고 보면 넷이 친구가 된 것도 참 신기해요. 어찌어찌 엄마들끼리도 아시게 됐고 어릴 때야 그렇게 자아 취향 같은 것들을 크게 드러내지 않을 때니까 그럭저럭 어울려 놀았잖아요. 근데 대학도 가고 각각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취업하고 하다 보니까 취향이나 많은 면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지라는 친구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뭔가 되게 늘 앞서 나가긴 했어요. 남자친구는 늦게 사귄 편이지만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대학교 편입도 잘 되었고요. 덕분에 연봉 높은 회사에 제일 빨리 취직했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럽긴 했는데 그래도 각자들 자기 속도에 맞춰서들 살고 있는데 약간 예지는 이런 걸 좀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랄까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어렸을 때에는 그런 걸 약간 감추는 티라도 냈었는데 말이에요. 대놓고 무시하기보다 약간 애둘러서 무시했었거든요. 와, 지영아, 너 그럼 이번에 토익 또 본 거야? 언제까지 볼 건데? 아니, 그냥 하던 대로 너 디자인 쪽 하지 왜 토익 쪽으로 들었어? 우리 쪽 계열로 오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우, 그러면 시간 너무 늦는데? 아, 우리 또래들보다 한창 어리고 스펙 좋은 애들도 우리 회사 들어오기 힘들어. 진작 준비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디자인 회사 조그만데 취직하긴 했지만 그냥 제가 좀 잘하고 싶어서 토익 준비를 했고요. 저 빼고 다른 3명은 점수가 좋은 애들이다 보니까 팁을 얻을까 해서 물어봤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듯 말을 하니 너무 무안한 거죠. 다행히도 다른 친구들은 이런 걸 바로 구분하고 같이 뭐라고 해주긴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예지는 자기가 뭔가를 얻게 될수록 콧대가 엄청 높아지고 있었기에 약간 저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면 자꾸 상처만 받으니까요. 근데 제가 되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예지는 그쯤 막 연애를 시작했을 무렵이었는데 아무래도 자기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지 그땐 웬일로 평범하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지영아 결혼하는 거야? 축하해. 나도 내 남친이랑 2년 안쪽으로 결혼할 것 같기는 해. 요즘 다들 그렇게들 가는 추세니까. 아무튼 준비할 거 많겠다. 결혼은 네가 우리 중에 제일 선배다 이해. 나중에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줘. 아무래도 본인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저렇게 유들유들하게 대해줬던 거지. 시간이 지나서 그 남친이랑 위기가 오니까 내가 또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괜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저한테 시비를 걸지 않나. 나중에 또 다른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심술을 부렸던 거죠. 내가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친구니까. 걱정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건데 뭐 어때서 그래? 친구가 안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망치면 안 되니까. 이런 쓴소리도 하는 거야. 맨날 니네처럼 깨악깨악거리면서 서로 너무 이쁘네, 잘했네. 이런 소리만 하면 무슨 발전이 있냐?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지가 하는 말이라서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본인이 정작 남친이랑 만나면서 결혼 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듣지도 않았거든요. 예지야, 저기 네 남친 정호 씨 있잖아. 너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남자 자꾸 저렇게 결혼을 미루고 핑계대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요새 자꾸 싸운다며 시비도 걸고 길에다가 그냥 놔두고 가버렸다며? 그건 진짜 아니야. 다른 좋은 남자들 알아볼 테니까
결혼까지는 진짜 아니라는 건 알아둬.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말해줬더니 자기도 버럭 성질부터 냈거든요. 내 남친이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 지금은 신경 쓸 거 많아서 그래. 내가 싸운 얘기 괜히 해가지고 니네들한테 쓸데없는 걱정을 다 듣네 진짜. 솔직히 말해봐. 내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 맞아? 계속 정호씨 직장이 수상하다느니 어쩌느니 자꾸 의심하는 말만 하고 내가 니들 남편 돼 갖고 그러면 기분 좋아? 기분 좋냐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예지의 고자존심에 저희한테 직접 말해오지는 않았지만요. 제 지인 중 또 예지를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업계 사람이라서 아는데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 결국 우리의 염려가 맞았더라고요. 그거 알아? 예지 씨 남자친구 있잖아. 송정호 씨. 하여간 비밀이 많고 되게 숨기는 거 많은 사람이긴 해. 역시는 역시더라고. 이번에 사기치고 잠적했나 봐. 그 정도 금액 갖고 잠수 타버릴 정도면 아내도 모르쇠 할 판에 여친 따위야 알 바가 있겠냐고. 게다가 더 기괴한 얘기는 서로 여친이라고 주장하고 울고 불고 애들이 2명이나 더 있었나 봐. 하여간 예지씨 그렇게 콧대 높은데 자기 인생에 저런 남친은 완전 수치일 거야. 결국 우리들이 예상했던 대로 예지의 남친은 사고를 치곤 그대로 사라져버려서 현재까지 그 행방을 알지 못해요. 그게 벌써 수년 전의 일인 걸 감안하면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지어버렸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예지는 되게 날카로워져 있었고 가끔 모이는 친구들 모임에서 맨날 짜증만 냈어요. 아, 니네들은 왜 자꾸 내가 낄 수 없는 얘기만 해? 니들 결혼한 거 알겠다고. 알겠는데 다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얘기만 해야지. 뭐 남편이나 시댁 아니면 할 얘기들 없어? 그리고 결혼해서 시댁 때문에 힘들면 그냥 이혼을 해버리던가. 아, 뭐가 그렇게 꿀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바보같이 살아. 성격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저는 그럭저럭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참지 않았어요. 벼르고 있던 친구 한 명이 결국 칼집에서 칼을 뽑더라고요. 야, 김혜지, 적당히 해라. 아, 진짜 네 눈에 우리들이 우스워? 친구라고 받아주고 오냐오냐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네 회사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막말해도 돼? 우리가 무슨 네 종이야? 그럴 거면 앞으로 모임 오지 마. 얘기 못 껴서 짜증나면 오지 말라고. 네 첫 취업 때 1년을 회사 얘기만 하는 걸 참고 들어줬어. 네가 하는 건 하소연이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소은공예야? 이거 진짜 아주 웃기는 애네. 아닌 게 아니라 그날 같이 밥 먹던 식당 안에 예진의 회사 사람들이 지나갔거든요. 애가 완전 표정을 싹 바꾸더니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생글거리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계속 미간 찌푸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둔한 저도 느낄 정도였는데 눈치 빠른 두 친구들은 그런 모습에 유독 더 화가 났었나 봐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모임을 쉬게 됐고 시간이 지나니 다들 좀 누그러지긴 했죠. 하지만 선뜻 또 모이기는 쉽지 않았답니다. 저를 제외하고 2명이 임신을 해서 각각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똑같이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고 친구들 말로는 애가 있어도 나이가 몇 살이고 터울이 어떻게 되냐, 성별이 어떻고 자시고 하면서 또 하자가 나눠진다 하더군요. 남자들은 결혼해도 인간관계가 크게 바뀌지 않던데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뭐랄까 되게 인생을 입체적으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 풍경이 자주 바뀌고 금세 또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런 중에 저도 약간 마음이 외로웠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임신에 대해서 무지 공부하고 남편이랑 병원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둘 다 간절히 아기를 원하긴 하지만 우리같이 젊은 부부에게도 불임이나 난임은 이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운 거죠. 그런 흐름 안에 갑자기 예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전화를 받으니까 왠지 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 있죠? 지영아, 나 너무 힘들어. 너는 요즘 어때? 나는 남친이랑 파혼한 기억이 너무 안 잊혀지네. 남들은 이런 나를 다 바보 같다고 하겠지? 나도 잘 아는데 얼른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된다. 저도 여러모로 약해지고 있을 때이기도 했고 사실 예지의 파혼 얘기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알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몇 번 또 얼굴을 보게 되었답니다. 막상 사정을 들어보니까 예지 입장에선 힘들만도 했던 이야기더라고요. 나 진짜 몰랐어.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정호 씨한테 나도 모르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돈으로 얽힌 사건들도 많고 채권자들도 좀 있었더라고. 나한테 명품백 사줄 땐 몰랐지. 정말 정호 씨네 집이 잘 살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꽤 민감한 얘기들을 서슴없이 털어놓는 걸 보는데 얼굴이 뭔가 이전 같지 않고 많이 퍼석해졌더라고요. 나 얼굴 많이 상했지. 진짜 장난 아니야. 마음고생 엄청 하고 밤에는 술을 마셔야 잠잘 수 있어. 진짜 못 견디겠더라. 이러다가 병 얻고 사람 죽어나는 건가 봐. 너가 볼 땐 내가 너무 바보 같지. 근데 말이야, 나 정말 정호 씨 목소리 딱 한 번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포기할 수 있게 말이야. 듣기에는 너무 얼척없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오죽 힘들었으면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싶었어요. 제가 아는 예지는 늘 완벽하고 철통같이 뭔가를 방어하는 주의였는데 그런 걸 속으로 저렇게 샀겠다고 생각하니 안쓰럽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우리 집에 불러서 밥도 먹고 나름 저의 쓰린 고민들을 얘기하며 같이 나누게 됐죠. 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화제가 바뀌고 멀어지기도 하고 약간 소외감이 들더라고. 예진이가 결혼한 친구들 사이에서 딱히 화제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 난 이제서 이해가 되더라. 정말이지 이때는 이런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예지처럼 시비 걸고 하지는 않지만 대중 분위기를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였을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말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가끔 우리 친정엄마나 언니가 왔을 때에도 스쳐가면서 인사도 하고 남편이랑도 셋이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쯤 지났을까 친정엄마가 저를 부르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영이 너 예지 왜 신혼집에 불러서 놀아? 놀아도 니들끼리 놀지 왜 김서방 왔을 때도 같이 노냔 말이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엄마가 다 겪어봐서 아는 건데 그거 되게 불안하고 안 좋은 거야. 너 엄마 얘기 허투루 듣지 마. 응? 엄마가 대뜸 이렇게 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 주의를 주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뭐야 엄마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는 건데. 그냥 와서 놀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나 연애할 때부터 예지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 사람 봤었단 말이야. 편하게 같이들 밥 먹는 건데 뭐가 나빠?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약간 마음이 썩 좋지 않았던 게요. 예지가 우리 남편이랑 같이 식사할 때에는 기분 좋게 대화를 하는데 꼭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저한테 연락해서 찝찝한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지영아, 너 결혼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나는 좀 그렇다? 남자들 말이야. 내가 정호 씨한테 당한 것도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보이잖아. 보니까 결혼한 남자들 애지가 나면 다 헛짓하는 뒷모양새들이 있더라고. 물론 네 남편은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남자들 너무 믿지 마.
이 말은 약간 기분이 나쁘고 거슬리더라고요. 저라고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을 뉴스나 주변에서 곧잘 듣기도 하고 아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굳이 그걸 우리 가족이나 남편, 지인에게 이입하고 싶진 않았어요. 정말로 먼 사건이 있지는 않은 이상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저런 얘기를 해서 불안감을 주는 예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대충 듣고 넘기긴 했지만 계속 마음 안에 찝찝하게 남더라고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제가 얘랑 친했던 걸 알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자잘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아니까 그냥 멀리하라고 했나 싶더군요. 그리고 워낙 우리 엄마는 잔소리를 극단적으로 하는 타입이라 일을 보고 10가지 상상해서는 과하게 주의를 주는 편이죠. 그래서 딱히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어른들 말 들으라는 건지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확실하게 도대체 그걸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냐고 제대로 물어볼 걸 그랬었나 봐요. 이 시기가 좀 지나서 저랑 예지는 마치 둘 다 뭔가 좀 하자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헬스를 다니게 됐어요. 병원에서도 저한테 체력이 너무 약하다고 하셨고 예지는 살을 좀 더 빼서 몸을 만들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딱 중간 지점이 되는 곳에 헬스장을 예약했고 함께 운동하러 다니게 됐는데요. 우리를 봐주는 트레이너가 있었는데 거의 우리 또래인 듯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도 싱글인 것 같았고 이상하게 뭔가 가르쳐 줄 때 예지랑 뭔가 사인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혼한 아줌마의 눈치란 요상하게 이런 데서 빨라지는 건지 저는 예지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김예지, 너 솔직히 말해봐. 저 트레이너랑 너 뭐 있지? 아까 둘이 스토하면서 뭐라고 말 주고받는 것 같던데 그거 내가 쭉 보고 있었더니 저 사람 완전 와라락 놀라는 분위기던데? 둘이 뭔가 감정 있는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줘? 아무리 봐도 청춘 남녀가 눈이 적당히 맞아떨어진 듯한 분위기로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얘도 부인은 안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영민 씨랑 사귀게 됐거든. 그냥 무던하게 나도 만나고 싶어서 헬스장은 이제 그만 다니려고 해. 지영이 너는 취미 붙였으니까 계속 다니면 되지. 아, 근데 나 한 가지 부탁 있어. 뭐 여기까지는 좋았고 저도 신기해서 뭔가 막 물어보려던 참에 얘가 대뜸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있잖아, 다음부터는 트레이너 바꾸는 게 어때? 아니 뭐 너는 결혼했으니까 상관이 없다지만 그래도 뭐랄까 좀 그래. 괜히 좀 그렇잖아. 나랑 사귀는 남자인데 내 지인 운동하는 거 계속 봐주고 신경 쓰는 것 좀 별로여서 말이야. 저야 아무런 상관이 없다지만 본인이 굳이 신경 쓰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 좀 생각해보다가 헬스장에 전화해서 트레이너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얼마 후에 얘가 셋이서 대뜸 술을 마시러 가자면서 부르는 거예요. 저도 딱히 안 가기도 좀 그래서 약속을 잡았는데 역시나 예지는 트레이너 옆에 딱 달라붙어 앉아서는 저를 맞은편에 앉게 하더니 엄청 깔깔거리면서 계속 들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셋이서 밥 먹고 놀자고 불러놓고는 왜 유독 자리를 저렇게 잡았나 싶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이 얘가 취한 건지 점점 선을 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괜히 가만히 있는 저를 가리키면서 별로 친하지도 않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닌 트레이너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야, 지영아, 맞다. 너 쌍꺼풀 수술 어디서 했더라? 그때 너 완전 동네 어느 병원에서 해서 싸게 하지 않았어? 그때 막 80만 원 하던 시절 아니야? 그치? 아니,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하나 싶어서 저는 눈을 꽁뻑이면서 한참 쳐다봤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본 건데 얘는 그 사이 쉬지 않고 막 뭘 계속 날려대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뭐 넣고 그러면 시간 지나서 이물감 생기고 좀 이상하지 않아? 너 괜찮았어? 아니, 나도 할까 하는데, 막 나중에 진짜 어중간하게 어딘 괜찮고 여기는 이상하고 그럴까 봐 짜증나. 너 예우가 어떤지 보고 나도 하던지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만 하고 있길래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일어설까 하려던 차에 그 트레이너가 먼저 일어서는 거예요. 저기,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럼 좋은 시간들 되세요. 그러고는 겉옷을 집어들고 훌쩍 나가버리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지는 않았지만 얘가 워낙에 너무 취해 보이는 듯다. 그냥 할 바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게 아니면 남자친구가 된 이 트레이너한테 맡기고 가면 되는데 자기 여친을 저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가다니 좀 이상하잖아요. 예지야, 저기 나 이제 그만 갈게. 너도 같이 일단은 따라 나와. 집에 가서 더 마시던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사고 나. 이렇게라도 말하면 따라오겠지 싶어서 지갑을 들고 훌쩍 일어났는데 순간 그 와중에 제 귀에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휘둥그레하고 몇 번이나 다시 뻐끔거리면서 뜨며 아주 찬찬히 얘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이렇게 되묻는데 대답을 안 하길래 전 너무 열받아서 다시 소리를 획 내질렀어요. 야, 예지, 너 똑바로 말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하고 장난해? 그러자 완전 풀린 눈으로 절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쎄. 내가 뭐 어쨌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그냥 네 남편 뭐 다를 줄 아냐고, 별거 없다? 전 다시 의자를 찌익하고 끌고 앉은 다음에 눈을 똑바로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야, 내 남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갑자기 왜 그딴 말을 하는 거야? 내 남편이 뭐? 그러자 어디 뭐 잘못 얻어맞은 사람처럼 막 베이시시 웃으면서 똑같이 저를 응시하며 시죽거리는 거예요. 보통 취한 것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너무 애가 나사빠진 마냥 이상하더라고요. 네, 남자들 다 그래. 치마만 물으면 다 좋아해. 아, 그렇다니까. 네 남편도 다를 거 없어. 넌 아닌 것 같아? 너 말 애매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 나 지금 기분 너무 나빠. 그냥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똑바로 말해. 이때 저도 스스로 놀랄 만큼 엄청 정색하면서 되게 굳은 목소리로 마구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사람 오라가라 불러놓고 이딴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계속 몇 분간 빙빙 돌며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니 이젠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 네 남편 말이야. 저번에 어디지? 니네 집 갔을 때, 너 화장실 갔을 때, 나한테 물어보더라? 요즘 뭐 하냐고? 너 몰랐지? 몰랐지? 와, 이때 정말 머리를 어디서 두들겨 맞은 듯 댕강하는 소리가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면적인 소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진짜 너무 어질어질했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우웅하고 기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생각들이 엄청 정신없이 엉키는 와중에 겨우 물어봤어요. 그게 뭐? 고작 뭐 하냐고 물은 것 같고 뭐 어쩌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러자 얘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자리를 고쳐 앉고는 저를 완전 폭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야, 내가 있단 얘기하지 없단 말 지어내냐? 어? 암튼 그때 네 남편 말이야. 나 되게 챙겨줬어. 너 모르지? 아우, 몰랐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지영이가, 세상에 이러면서 얘가 엄청 빈정거리며
제 볼을 꽉 잡아당기는 거예요. 정말 눈앞이 노래지면서 열이 시끄럽게 와장창 도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손을 획 걷어치우곤 저도 이성을 잃고 마구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어찌나 열이 받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주인 아주머니가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신경을 못 쓸 지경이더라고요. 야, 너 더 말해봐. 뭐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 잘 지내보려고 했더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 정말?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엉망으로 쏟아내면서 엄청 뭐라고 퍼부어댔는데 거기서 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 머리가 좀 아파오면서 도대체 남편과 얘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야, 너나 네 남편 간수 잘해. 나보고 따뜻하게 다니라고 핫팩도 줬어. 그러다가 지영이 네 들어오니까 바로 얼굴 철판 깔더라? 내가 작정하고 꼬시면 넘어가겠더만. 너 말이야. 친구 잘 둔 줄 알아. 나니까 불장난 안 치고 그냥 넘어가 준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정말 전 안 그래도 그때쯤 난임 상태며 스트레스가 많은 와중에 정신력으로만 힘들게 이겨내고 있던 자에 남편과 친구 사이에 타오른 이 망할 불씨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바로 주워 담는 말꼬라지가 정말 너무 웃기지도 않아서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뭐라도 던질 뻔했죠. 어쨌든 너랑 나랑 친구니까 절친이니까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돼. 그럼 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 얼른 네 남편 단돌이 잘해. 그러다 나한테 뺏긴다. 이때 저는 눈을 한참 감고 콧바람을 마구 내뿜어대다가 다시 한번 눈을 칙 뜨고 노려봤어요. 욕이 나올 것 같은 걸 참고 냉정하게 한마디 훅 던졌습니다. 너 진짜 기가 찬다. 술 들어가면 진심이 나오는 거야? 네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네. 뭐 친구? 웬 놈의 친구라는 게 친구 남편하고 어쩌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 뭐? 내 남편이 먼저 너한테 추파 던졌다고?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잘 해봐. 잘 해볼래 한번? 그러자 얘는 뭐 그 순간 술이라도 확 깼는지 눈을 똑바로 고쳐뜨고 절 쳐다보더라고요. 뭘 봐. 네 입으로 말했잖아. 네가 꼬시면 넘어가겠다며. 그럼 꼬셔봐 한번. 너까지 거한테 넘어가는 인간이면 나도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주워다가 가져. 하지라고. 얘도 이쯤부터 인상을 확 쓰더니 더 빈정대지는 못하고 옆에 있는 물을 한 잔 들이키더군요. 야, 너 진짜 정말 같지도 않다. 나 진짜 못 참겠어. 꼬셔봐 그럼. 너 못 꼬시기만 해봐. 와, 진짜 날 뭘로 받길래 그딴 소리를 하냐? 너 한 달 안에 내 남편 꼬시면 내가 1억 줄게. 그니까 악을 쓰고 한번 다 대동해서 어디 한번 꼬셔봐. 기회 줄 테니까 해볼 거 다 해보라고. 못하면 너 진짜 완전 박살날 줄 알아, 어? 이렇게 이성이 완전히 나가버린, 코드가 빠져버린 으름장을 놓는 와중에도 저 역시 한편으로는 떨리는 게 사실이었어요. 너무 열받고 분노가 심해서 혈기에 못 이겨 얘한테 그렇게 막 퍼붓기는 했지만요. 머리는 진짜 오래 쓰던 노트북 프로그램이 과부하로 고장난 것처럼 엉망진창이었어요. 왜 남편이랑 얘랑 그런 타이밍이 있었던 거지? 우리 집에서? 내가 없을 때? 화장실 갔을 때가 언제로 말하는 거지? 몇 번 집에 온 적도 없는데 그럼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 남편이 예지한테 추파를 던졌었다고? 이런 말풍선들이 정말 감당 안 될 정도로 머릿속을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질러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속이 정말 완전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남편을 여자 문제 관련해서 정말 조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로 남편을 쪼고 싸우는 부부들을 볼 때 저렇게 못 믿겠으면 대체 왜 결혼을 한 건지 한심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심스러운 상황을 눈앞에서 발견하거나 들었는데 그 뒤로 그냥 생각을 멈추고 쭉 가는 건 고문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꾹 참았는데 마침 들어가니까 남편이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평온해 보이는 모습에 저도 긴장이 탁 풀려서는 그대로 소파에 끼어들 듯 털썩 앉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오늘 어땠냐, 잘 만나고 왔냐고 물어보는데 괜히 순간 저도 뭔가 집에 오는 내내 잊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가 퍼뜩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말릴 새도 없이 제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와버리고 말았죠. 자기 있잖아. 저기 남자들 말이야. 결혼하고 또 딴 생각들 해? 그러니까 딴 여자 보면 예쁘고 좋아 보이는 여자 보면 바람 피우고 싶다거나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냐고. 진짜 뭐 이런 질문이 있는 건지 저도 뭔 말을 하고 있나 싶은 한심한 얘기였어요.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 글쎄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나 죽겠네. 있잖아 오늘 예지를 만났는데 나 진짜 믿을 수 없어서 아직도. 근데 저 자신도 좀 이상해진 건지 친구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반응을 슬쩍 떠보듯 살피게 된 거예요. 유심히 보니까 얘 이름이 나오자마자 남편은 눈을 막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아주 안 좋은 예감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제 입으로 물어보고 싶지 않았던 말을 며칠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말을 그냥 즉시 뱉어버리고 만 거예요. 저기 있잖아. 당신 언제 예지한테 핫팩 준 적 있어? 그 말을 하고 저는 저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로 정말 양쪽 눈에 힘을 가득 싣고 팽팽한 눈 상태로 남편을 쳐다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뭐라고 답을 할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근데 말이에요. 남편이 이때 선뜻 막 빠르게 즉각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이 엄청 걸리고 아예 대답을 못한 건 아닌데 제가 너무 긴장하고 시간을 체감해서 그런가 봐요. 그 몇 초간의 시간이 되게 지루하고 그 사이 남편이 뭔가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진실이 있다고 의심될 정도로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응? 어, 누가? 으아,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대답이잖아요. 그랬으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상하게 답을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저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죠. 생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이 살아왔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닥친 걸까요? 너무 웃기잖아요. 아무리 친구로 오래 지내왔다지만 그리 좋은 기억은 없었던 애였고 게다가 다른 모진 친구들이 거리를 둘 때 제가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덜컥 배신을 당하다니 그것도 내가 정말 목숨같이 귀하게 생각했던 남편과 엮여서 말이에요. 이후로 남편의 대답을 더 듣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잔뜩 처진 상태로 안방에 그대로 들어와서 털썩 누웠어요. 남편은 얼른 뒤따라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더라고요. 저기 예지, 그래 그 친구 예지씨가 먼저 핫팩 없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선반에 있는 거 자기도 알잖아. 그 선반에 둔 핫팩들. 나 출근할 때 맨날 가지고 나가는 거. 그거 생각나서 두어 개 챙겨준 거야. 자기 친구니까. 하나만 주기 좀 그러니까. 응? 이 말을 대꾸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절 보고 남편은 대체 왜 이러냐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야, 핫팩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소인한 거야?
나한테도 뭘 말할 기회로 줘. 아니, 무슨 기회는 기회라는 건지, 뭘 시작하고 어쨌길래 평소에 잘 안 하는 저런 대사를 하는 건지, 갈수록 점점 미궁 속으로 상황이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죠. 이후로 전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답답한 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과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볼 새도 없이 제 안은 의심이라는 풍선이 빵빵하게 차올라서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얘랑 연락하고 있던 것도 그만둬버렸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정말 작정하고 내 남편한테 몰래 연락하거나 작업을 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됐죠. 근데 그나마 그 와중에 단톡방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친구들 4명이 다 같이 들어가 있던 단톡방은 남아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거의 출산일이 가까워진 친구가 글을 남긴 거예요. 다 같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럴 기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 성 긋고 단톡방을 나가버리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예지 이 기집애가 절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 다짜고짜 자기 얼굴 사진을 올리고 자랑글을 올린 거예요. 나 이번에 관리 좀 받고 얼굴 핀 것 같아. 연애해도 되겠지 얘들아? 이러면서 저를 완전히 싹 무시하듯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글을 남겼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희죽거리면서 은근히 저한테 빙정대는 내용이 너무 짜증나서 말없이 톡박을 나와버렸죠. 그러니 친구들 하나 둘씩 전화 오고 예지 이 기집애도 간만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더군요. 야, 너 되게 쫄았나 보다. 그러네? 그날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 지르고 나가버릴 땐 언제고? 애들 앞에서 너무 친하게 빽거리는 거 아니야? 네가 네 입으로 네 남편을 한 달 안에 꼬셔보라며. 네가 나불거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그러고 빼네. 너 진짜 겁나나 보다. 이렇게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답장 안 하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막 하고 달려들어서 머리채 잡고 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건너편에서 대충 볼 때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거예요. 이제는 친구였었던 것을 떠나 순전히 여자 대 여자의 자존심으로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남편의 의중이 어떤지 아주 이상하게 저 사이에 얽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남편이랑 얘기하기도 싫고 얘도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가증스러웠어요. 일단 조금이라도 움찔하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인 이상 남편은 거의 신뢰도를 대부분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1, 2주쯤 지났을까? 남편이 야근이 있다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 묘하게 우리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어요. 몇 번 서툴게 뭔가 변명하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더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쉬가 막히고 남편의 퇴근이 늦어질 때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참다 엄마한테 상담을 했다가 정말 옆에 있었다면 등짝 한 수백 대는 얻어맞았을 뻔했어요. 아이고 속 터져 이거사 미쳤나봐 진짜. 요즘 아무리 세상이 멋대로 돌아간다지만 할 짓거리가 있고 아닌 게 따로 있지. 바보도 아니고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아 엄마 내 얘기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지가 먼저 나한테 네 남편 어쩌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니까. 얘가 내 자존심을 먼저 건드렸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었다고. 엄마는 제 얘기는 더 듣지도 않고 뭐라고 막 하는데 이전에 저한테 친구 너무 자주 보지 말라던 말을 다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문득 저도 생각나서 소름이 확 돋았죠. 이거사, 엄마가 괜히 그런 말 한 게 아니야. 엄마도 경험이 있다고.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인지 뭐 이렇게 놀람의 연속인가 싶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뭔가 말하려다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털어놓으시더군요.
너 엄마 친구 영숙 이모 기억나? 어릴 때 너 바비 인형 많이 사주고 그 맨날 놀러 오던 이모 말이야. 그 이모? 생각날 것 같아. 나 초등학교 땐가? 시집 안 간 이모였지? 근데 갑자기 왜? 걔 말이야, 걔가, 니네 아빠한테 뒤에서 헛짓하다가 엄마한테 걸린 적이 있어. 아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내가. 이때 정말 전 세상이 뒤집어질 때 놀랐지 뭐예요. 맨날 저한테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엄마 없을 때 저랑 언니를 봐주기도 했던 착한 이모인데 우리 아빠한테 뭘 어쩌고 어쨌다는 건지 정말 놀라고 말았죠.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아빠가 난감해 죽겠다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너치랑 도망가자고 했었다나. 하여간 기절할 노릇이지. 아유, 몇십 년 전 일을 생각하니까 또 가슴에 돌덩이가 꽉 막힌 처럼 화가 올라오네. 정말 놀랄 노자의 이야기였는데 하여간 엄마는 그런 경험이 옛날에 있어서인지 저나 언니한테 은근한 언지를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비슷한 꼴을 당했다고 하니까 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을 테고요. 헌데 그건 엄마의 이야기고 저는 참 뭔가 싶더라고요. 다행히 아빠가 알려주어서 일단락 되긴 했지만 엄마는 소름이 돋고 화병이 나서 몇 년 그 여운이 길게 갔었다고 해요. 저도 막 속이 미식거리고 잠도 못 자고 만사가 다 우울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애가 안 생겨서 걱정했는데 예지랑 내 남편이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이 맞았고 그게 더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게 다행인 걸까 싶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 마주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며칠을 친정에서 잤어요. 하지만 이대로 더 길어져도 안 될 것 같아서 저녁쯤 들어갔는데 그때 남편이 거실 불도 안 켠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보자마자 되게 무겁게 입을 여는 거예요. 나 할 말이 있어. 잠깐 여기 좀 하자. 잠깐이면 되니까. 이때 등 뒤로 정말 저 발꿈치 끝에서부터 소름이 쫙 올라붙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머릿속으로 몇 번은 생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마주하니까 두려움이 멀미처럼 밀려들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이혼을 얘기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상태로 우리가 더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러면서도 두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침을 꿀꺽 삼키고 일단 소파에 앉아서 그런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떨구고 싶어서 약하게 조명을 켰어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제 앞에 남편이 갑자기 뭔가를 쑥 밀더군요. 이거 한번 봐봐. 아주 어눌한 말투로 조심스러운 눈으로 절 보며 제 쪽으로 밀어준 것은 바로 남편의 핸드폰이었어요. 나 몇 번이란 말을 할까 말까 했어. 근데 네 반응을 보니까 진짜 너무 어렵더라. 어떻게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져야 할지 모르겠어. 순간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뭐 때문에 핸드폰을 보라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꺼내기 괴롭다고 하는 저 화제는 아무래도 이혼일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조차도 속으로 맴돌았던 단어인데 이렇게 냉랭한 상태로 몇 줄을 넘기며 보내왔던 남편도 똑같았을 테니까요. 제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걸 보더니 남편은 안 되겠는지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역시나 예지 이름을 올리면서 그게 주된 원인이 되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 괴롭고 토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왜 마냥 이렇게 피해자가 되어서 두려워해야 하는 건지, 왜 그들의 일탈로 이루어진 이 결말에 나만 당해야 하나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며 계속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는데 듣던 새에 저도 약간 눈을 치켜뜨게 됐어요. 저기 있잖아. 그래,
핫팩 얘기. 뭔가 좀 지죽박죽인데. 그게 예지 씨, 네 친구 말이야. 너가 뭐라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근데 핫팩, 네 친구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나한테 춥다고 좀 빌려달라고 하셨어. 그래서 꺼내준 거야. 이쯤에는 저도 대강 듣느라 흘려들었는데, 이후로 남편이 좀 눈으로 직접 보라면서 핸드폰 창을 켜서 주더라고요. 이거 봐봐. 사실 나도 이게 뭔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지영이 네 친구니까 너가 힘들 것 같아서 말은 안 했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 좀 봐봐 이거. 이때 남편이 건넨 화면을 보니 카톡 창이 열려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예지의 카톡 메시지 창이었는데 얘가 제 남편한테 진짜로 연락을 한 거예요. 이놈의 기집애 저랑 그렇게 대판 싸우고 부수고 하면서도 서로 칼 갈고 헤어지긴 했지만 진짜 작정하고 연락을 했었더군요. 눈에는 정말 불이 쏟아져 나올 지경으로 그 메시지를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야? 예지, 전부터 오빠한테 연락을 했었어? 남편을 한숨을 푹 쉬면서 앞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재치 그놈의 하필을 뭐라고 아무튼 나한테 고맙다면서 상담할 게 있다는 거야. 남친이랑 헤어져서 힘들다나? 이거 봐 여기 적혀있잖아. 그 메시지를 보니 정말 앙큼하고도 아주 간사하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빠, 저 핫팩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든 때라 좀 상담이 필요해요. 남자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회사 근처로 갈게요. 그리고 지영이한테는 벌써 몇 번이나 상담을 했던 내용이라 또 듣기 힘들어할 거예요. 이번엔 냉정하게 남자 입장에서 얘기 듣고 진짜 맘 먹고 남친을 잊고 포기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걸 보니까 정말 환장하고 미쳐버리겠는 게 날짜랑 시기랑 대충 보니까 저랑 그렇게 싸우기도 전이었던 거예요. 이미 지가 헛짓하고 우리 남편한테 이상한 여지로 풍기면서 이렇게 따로 만날 구실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놓고 저랑 싸울 때는 얘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남자들 다를 거 없다. 네 남편도 나한테 추파 던지더라. 이딴 식으로 말을 했던 거잖아요. 심지어 그 아래 바로 남편이 답장을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요. 안녕하세요, 예지씨.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얘기하실 때 보니까 아직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도 많이 바빠서요. 저도 연애 상담할 처지가 못 되고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보니까 제가 아는 남편 성격으로는 최대한으로 거절한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또 구질구질하게 절대 틈을 안 놔주고 또 뭐라고 보내놨던 거예요. 아이, 오빠 너무 겸손하시다. 오빠 인기가 얼마나 많으신데요. 저도 지영이처럼 자상하고 친구 같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오빠 같은 분한테 상담받으면 저 정말 좋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 남편한테 또 뭐라고 보내놓고선 남편은 너무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는지 그 뒤로 답장을 안 했더라고요. 희한했던 건 그 이후로는 연락이 더 없고 끊겨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더라고요. 얘가 오빠한테 또 연락은 안 했어? 나한텐 이제서 말하는 건데 아무튼 나한텐 그랬단 말이야. 오빠가 자기한테 뭐 치파 던졌다나? 자기가 맘만 먹으면 꼬실 수 있다 어쩌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또 한숨을 푹 쉬더니 통화 목록을 보여주더군요. 전화는 2주만 하면 오더라. 이거 봐, 3일 전 목록이 있어. 전화는 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카톡 답장을 안 해서 그런가 봐. 아무튼 지영이 너는 뭔가 의심하는 것 같고 나는 또 그 예지 씨가 말을 전해준 걸 들어보니까
이거 상황이 완전 엉망진창이더라고. 내가 가운데에 껴서 대체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야. 있잖아.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정말 미안한데. 우리 회사 동료 민철 씨한테도 상담했어. 그랬더니 무조건 정석대로 가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와이프한테 회계장부 검사받듯이 오픈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말하게 됐어. 이쯤 되니 저는 일단 남편에 대해서는 안심을 했고 그간의 응어리가 정리가 되었는데요. 도저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으름장을 놓기 전부터 이미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데다가 불과 며칠 전까지 계속 전화질을 했었다는 거. 아무리 제가 열받아서 그런 말을 했다지만 실제로 본인도 어찌해볼 생각이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과 더 얘기할 것 없이 저는 곧장 전화를 들고 안방으로 가서 예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내 연락 없다가 대뜸 전화부터 걸려오니 지도 얼른 받더라고요. 전 쉴 새 없이 정말 속사포처럼 조곤조곤 때려 눕혔습니다. 야, 예지야, 너 진짜 가관도 아니더라. 네 눈에 내가 정말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아? 너 결혼해서 엄연히 가정 있는 남자 건드려서 상간녀 소송 걸려볼래? 내가 그거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살아줄까봐 나한테 그런 으름장 났어? 입 있으면 말해봐. 그랬더니 얘도 지지 않고 원체 이상한 애였던 걸 까먹기라도 할까봐 마구마구 막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이게 갑자기 전화해서 뭔 소리야? 야, 네가 네 입으로 나불거렸잖아. 지가 지 남자한테 자신 없어서 나한테 우리런 걸 일단 언제군. 뭐야? 뭔 멍멍이 같은 소리래? 누구 맘대로 내가 상간녀야? 이제 어지간히 자신 없어 죽겠으니까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하네. 이때 바로 받아치는 제 입에서는 정말 불이 안 나간 게 다행일 정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속사포 같은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끝으로 갈수록 지도 꿀리는 게 있어서 그런지 결국은 입을 닫더군요. 너 진짜 골 때린다. 나 지금 남편이 보여준 내역 다 봤는데 너 이거 갖고 내가 소송 걸고 집어넣어 버리면 어쩔래? 법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 같지? 그래. 그럼 나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이건 네가 알아보고 그걸 안 걸릴 자신 있으면 내가 네 회사에다가 네 카톡 다 프린트해서 뿌려줄까? 야, 그런 짓 하기도 솔직히 너무 눈물나게 불쌍하다 너. 생각 외로 제가 세게 나오니 정말 일을 저지를까 싶었는지 이때부터 조용해지더군요. 그리고 말이야, 불쌍해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너 전화 오는 거 너무 지겹다고 대신 전해달래. 못 믿겠으면 바꿔줄까? 야, 너 진짜 정신 차려. 진짜 어지간히 주변에 남자 없고 매력이 없고 외로워 죽겠으면 네 절친이랍시고 오래 만나주던 친구 남편한테 침을 바르냐? 스스로 비참하지도 않아? 너 그렇게 궁해? 그렇게 비참하고 남자가 없어서 막 못 살고 돌아버릴 지경이야? 진짜 이걸 불쌍해서 어떻게 구제해주지? 세상 천지에 너처럼 신세 박살나고 불쌍한 여자가 어딨어. 얼마나 남자가 구하면 친구 남친도 아니고 남편한테 희한하게 그런 연락질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저 자체부터가 일단 소름이 끼칠 지경인 거예요. 말을 하면서 더 화가 막 북돋아 오르더군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생각할수록 예지 이것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던 데다가 남편과도 힘들었던 걸 떠올리니 정말 이대로 못 견디겠더라고요. 친구들 한 명씩 만나서 그제서 이런 사정을 풀어두었고요. 친구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며 힘겹게 말을 하더군요. 안 되겠다. 야, 우리 이제 예지랑 인연 다 한 것 같아. 그만하자. 걔는 그냥 인생 알아서 살면 될 것 같아. 전부터 느꼈지만 걔 눈에 우리는 친구도 뭣도 아니야. 그냥 익숙한 자기 시녀들이라고 느꼈던 것 같네. 나 대충 걔한테 이러저러 해서 너랑 이제 그만 보겠다고 말하고 차단해야겠어. 지영이 너만 이번에 얻어걸린 거지. 수진이랑 나도 그런 일 당하지 말란 법 있어?
그러고 보니까 걔 저래도 내 남편한테 묘하게 친절하게 굴더라고. 아무튼 우리 얘랑 이제 정리하자. 그리하여 친구들도 다 같이 얘와 절교를 하게 됐고 지도 꼴에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건지 절교를 표하는 친구들 연락에 아무런 답을 안 했던 거예요. 나중에 사정을 말하니 우리 엄마는 그간 마음고생한 거며 결혼한 친구 가정 파탄 내려고 했던 거 증거 다 갖고 있으니 집어쳐 넣어버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로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나요? 실제로 남편이랑 이렇게 놀라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론 남편이 이런 부분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어서 억울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괜시리 가운데 껴서 숨죽여 지내고 우리 둘이 너무 의미 없는 싸움과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아서 뒤늦게 눈물이 마구 터져 나왔어요. 쓴 말을 해대고 인화를 끊고 해도 좀처럼 잊혀지질 않고 가슴에 생채기가 크게 남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통곡하고 오열을 할 일인지 하여간 다시는 이런 경험은 하고 싶지 않네요. 그 기집애는 집안에 남자 없다고 그렇게 외롭다 해대더니 그나마 집안에 있던 친구인 우리까지 끊어진 셈이 됐네요. 몇 번이나 걔 회사에 퍼뜨리는 거, 걔네 가족한테 알리는 걸 꿈꾸고 있지만 이제 그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만 만연하게 몰입하고 싶을 뿐입니다. 남편과도 그 화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꺼내지 않고 암묵적으로 더 이상 그 기억에 시달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산다는 건 진짜 힘들었던 일들을 태연하게 덮어두고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강물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며 또 새롭게 움직여야 하나 봐요. 일단은 단순하게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네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